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자라고 합니다. 올해 65이에요.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아니, 큰일이 날 뻔한 게 아니라 정말 큰일이 났었죠. 하지만 제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박영자가 아니거든요. 25년 동안 식당을 하면서 온갖 사람 다 봤는데 설마 제 며느리가 그런 사람일 줄이야.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기가 막히실 거예요. 25년 전부터 시작된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저는 26살에 시집 와서 바로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드리면서 조금씩 돈을 모았죠. 남편이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을 때도 식당을 계속했습니다. 우리 창수 대학 등록금부터 결혼 자금까지 모든 게 그 식당에서 나온 거였거든요. 드디어 5년 전에 식당을 정리했을 때 제 통장에는 1억 8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국민연금도 월 65만 원씩 나오고 적금도 3천만 원 있었으니까 그럭저럭 살만했죠. 창수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며느리도 얻고 손자, 손녀도 보게 되겠구나 싶어서요. 창수는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성실한 아이였어요. 월급이 350만 원 정도 되니까 나쁘지 않았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신혼집이 문제였습니다. 전세금이 1억 8천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 창수가 저한테 와서 눈물을 글썽글썽하며 말하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 전세금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저는 그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 전부를 꺼내 주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고집을 부린 게 있었죠. 계약자를 제 이름으로 하자고 했거든요. 창수야, 엄마가 낸 돈이니까 계약은 엄마 이름으로 하자. 창수는 처음엔 반대했어요. 엄마, 그럼 내가 뭐가 되냐고요. 하지만 저는 25년 장사하면서 생긴 감이 있었거든요. 돈 거래할 때는 반드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둬야 한다는. 결국 제 명의로 계약서가 작성됐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잘한 일인지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됐죠. 처음 며느리 미라를 봤을 때 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키가 크고 날씬해서 모델 같았거든요. 얼굴도 예쁘고 말도 예쁘게 했고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 모시고 살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으로 이사를 한 다음부터였어요. 미라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부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미라는 창수 도시락만 싸주고 제 것은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아침 안 드시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평생 아침을 거른 적이 없거든요. 점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수가 회사에 간 사이 미라는 자기만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저에게는 차가운 밥에 김치만 주었어요. 어머니는 소화가 안 좋으실 테니까 간단하게 드세요. 처음에는 제가 참았습니다. 새댁이니까 서툴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했거든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 창수가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미라는 밥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미라야, 저녁은 언제 해 먹을까? 하고 물어보니까 미라가 저를 째려보면서 말했어요. 할멈, 배고프면 라면이라도 끓여 드세요. 저는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할머시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도 아니고 할머시라고. 그 순간 등골이 서늘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날이었습니다. 창수가 집에 있을 때는 미라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제가 어머니 취향에 맞게 간을 맞췄어요. 창수 앞에서는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하는 거였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하지만 더 견디기 힘든 건 따로 있었어요. 미라가 저를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창수가 없을 때는 할멈, 늙은이라고 불렀거든요. 늙은이, 빨래 좀 개켜놔요. 할멈, 설거지는 언제 할 거예요? 25년 동안 식당에서 온갖 손님들 상대하면서도 이런 모욕은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너무 화가 나서 창수에게 말했어요. 창수야, 미라가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좀 그렇더라. 그런데 창수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엄마, 미라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엄마가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닐까요? 제 아들이 저보다 며느리 편을 드는 순간이었죠. 그때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의 행동은 시간이 갈수록 더 노골적이 되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몸이 안 좋았는데 미라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장보기 좀 해주세요. 저는 친구 만나러 가야 해서요. 미라야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은데. 에이 그 정도로는 죽지 않잖아요. 걸어가면 금방 나을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었나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미라가 집에서 하는 일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부터 하고 온종일 침대에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렸거든요. 집안일은 거의 제가 다 했습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까지. 65세 노인이 30살 며느리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미라가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시어머니가 있어서 정말 편해. 집안일은 다 해주고 용돈도 달라고 하면 줘. 나는 그냥 놀고 먹기만 하면 돼. 용돈을 달라고 한다고요? 제가 미라에게 용돈을 언제 달라고 했나 싶어서 기억을 되짚어 봤는데 맞더라고요. 미라가 저에게 몇 번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어머니 저 화장품 좀 사야 하는데 용돈 좀 주실 수 있어요? 어머니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가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그때는 며느리가 살림하느라 힘들겠다 싶어서 10만 원, 20만 원씩 줬었는데 그게 다 미라 개인 용돈으로 쓰인 거였나 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창수가 매달 350만 원씩 받는 월급을 미라가 다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창수는 아내를 믿고 카드 한 장만 들고 다녔어요. 나머지 돈은 모두 미라가 관리했죠. 어느 날 미라가 외출한 사이 저는 호기심에 미라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화장대 위에 명품 화장품들이 가득하더라고요. 가격을 보니 하나에 20만 원, 30만 원씩 하는 것들이었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옷들도 전부 비싼 브랜드였고요. 이상하다. 창수 월급으로 이런 걸 다 살 수 있나? 그때부터 저는 슬슬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미라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미라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핸드폰을 놔두고 갔더라고요. 마침 카톡 메시지가 와서 화면이 켜진 상태였어요. 제가 살짝 봤는데 친구와 주고받은 대화였습니다. 미라야, 너 인터넷 쇼핑몰 언제 시작할 거야? 에이, 그거 이제 관심 없어. 원자재 사놓은 것만 해도 몇백만 원인데 팔리지도 않고. 그냥 포기할까봐. 인터넷 쇼핑몰이라고요?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습니다. 미라가 언제 그런 일을 한다고 했나? 더 스크롤을 올려보니 더 기가 막힌 대화들이 나왔어요. 시어머니한테 용돈 또 받았어. 이번엔 30만 원이나 줬어. 키읔키읔키읔. 와 대박. 너 정말 복 받았다. 시어머니가 ATM이네. ATM이라고요? 저를 현금 인출기라고 표현한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 미라가 또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이번엔 친정 어머니와 통화하더라고요. 엄마 돈 좀 더 빌려줄 수 있어? 지난번에 빌린 거 아직 못 갚았지만. 아니야, 창수는 몰라. 내가 알아서 할게. 친정에서도 돈을 빌려다 쓰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그것도 창수 몰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확한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며느리의 행동을 본격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라가 저를 모욕하는 장면들을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핸드폰에 녹음 기능이 있잖아요. 미라가 할멈 늙은이라고 부를 때마다 몰래 녹음했습니다. 늙은이 빨래 널어놔요. 할멈 저녁은 알아서 해 드세요. 어머니는 나이도 많으신데 왜 이렇게 먹성이 좋으세요? 이런 말들을 모두 녹음해 뒀어요. 그리고 미라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몰래 확인했습니다. 미라가 외출할 때마다 가계부를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창수 월급 350만 원이 이렇게 쓰이고 있었어요. 생활비 100만 원, 미라 용돈 80만 원, 화장품비 50만 원, 옷값 60만 원, 인터넷 쇼핑몰 재료비 40만 원, 기타 20만 원. 생활비라고 적힌 100만 원도 대부분 미라 개인적인 용도였어요. 외식비, 친구들과 모임비, 택시비 같은 것들. 정작 집에 필요한 쌀, 반찬거리, 생필품 비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건 대부분 제가 제 돈으로 사고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인터넷 쇼핑몰 관련 지출이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원자재 구입비로만 300만 원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매출은 0원이었습니다. 시작도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리고 미라 친정에서 빌린 돈도 확인해 봤는데 총 500만 원이더라고요. 이것도 창수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증거를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미라의 학대 발언 녹음 파일, 가계부 사진, 카드 사용 내역, 친정 대출 증거까지. 이제 창수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했습니다. 창수가 차분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어느 주말 미라가 친구들과 여행을 간 사이였어요. 창수와 저만 집에 있을 때였죠. 창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창수는 TV를 보다가 저를 돌아봤어요. 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미라에 대한 이야기야. 그 말을 듣자마자 창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또 미라 얘기예요? 엄마가 미라를 너무 미워하시는 것 같은데. 창수야, 일단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저는 차근차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라가 평소에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하지만 창수는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그럴 리가 없어요. 미라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늙은이 오늘 장보기는 했어요. 핸드폰에서 미라 목소리가 나오자 창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할멈, 빨래는 언제 할 거예요? 아직도 안 했어요. 두 번째 녹음을 들려주니 창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나이도 많으신데 왜 이렇게 먹성이 좋으세요? 살 좀 빼세요. 세 번째 녹음에서는 창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이거 정말 미라가 한 말이에요? 창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가짜겠니? 엄마가 목소리까지 흉내내서 거짓말을 만들었겠어? 그 다음에는 가계부를 보여줬어요. 창수 월급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미라가 개인 용돈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이게 뭐예요, 엄마? 창수가 가계부를 보면서 당황했습니다. 내 월급 내역이야. 미라가 매달 이렇게 돈을 쓰고 있어. 인터넷 쇼핑몰 재료비가 뭐예요? 미라가 쇼핑몰을 한다면서 원자재를 산다고 했는데 정작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쓰고도 매출이 0원이야. 창수는 가계부를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저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미라가 친구와 나눈 카톡 대화 스크린샷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용돈 또 받았어. ATM이야, ATM. 이 메시지를 보자마자 창수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창수가 저에게 사과했지만 저는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그동안 당한 모욕과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창수야, 엄마는 정말 실망했어. 내가 엄마보다 미라 편을 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알아?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라한테 이야기해서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게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미라가 정말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창수야, 엄마 생각에는 미라가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아.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미라한테 단단히 이야기할게요. 창수가 간절하게 부탁했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미라가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어요. 창수가 미라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는지 미라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어머니께 너무 무례하게 굴었네요. 미라가 저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은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해주고 존댓말도 하고.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25년 장사 경험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거든요. 미라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라 위기 모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과연 일주일 후부터 미라의 본 모습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창수가 없을 때는 여전히 저를 무시하는 눈빛으로 바라봤고 말투도 조금씩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보름 후였습니다. 창수가 야근한다고 연락한 날 미라가 친구들과 전화통화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일시적으로 조용히 하고 있는 거야. 창수가 의심하니까. 좀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할 거야. 시어머니도 이제 나이 들어서 치매 올 거 아냐? 그때까지만 참으면 돼. 치매 올 거 아냐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미라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제가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당하고 살 이유도 없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창수와 미라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창수야, 미라야.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았어요. 미라는 불안한 표정이었고 창수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듯 했어요. 엄마, 이 집에서 나갈게. 어머니, 왜요? 미라도 반성하고 있잖아요. 창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창수야, 엄마는 이미 다 봤어. 미라가 진짜로 반성하는 게 아니라는 걸. 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아마 며칠 전 전화 통화를 제가 들었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미라가 다시 사과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미라야, 넌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야. 창수 앞에서만 그럴 뿐이지 뒤에서는 여전히 나를 무시하고 있잖아. 미라가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창수야. 엄마가 제일 실망한 건 내가 엄마보다 미라 편을 들었다는 거야.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창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나가지 마세요. 늦었어, 창수야. 엄마는 이미 다른 집을 알아봤어. 사실 저는 며칠 전부터 작은 원룸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1억 8천만 원 전세금을 빼면 충분히 혼자 살 집을 구할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제발요.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을게요. 미라도 울면서 매달렸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미라야, 넌 진심이 아니잖아. 며칠 전에 친구한테 한 말 엄마가 다 들었어. 일시적으로 조용히 하고 있는 거라면서. 미라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들킬 줄 몰랐던 말이 들킨 거죠. 그리고 내가 치매 올 때까지 참으면 된다고도 했지? 이 말을 듣자 창수가 미라를 돌아봤어요. 미라, 그런 말을 했어? 미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본심이 다 드러났으니까요. 창수야, 이제 알겠지? 미라는 절대 변하지 않아. 엄마는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날로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창수와 미라가 계속 붙잡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깔끔한 원룸으로 이사를 했어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집이었어요. 작지만 제가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죠. 그리고 그 집 전세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했어요. 1억 8천만 원을 고스란히 돌려받았죠. 창수와 미라는 갑자기 집을 잃게 되자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창수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울면서 빌었습니다. 엄마, 제발 집만은 그대로 두세요. 저희가 당장 갈 곳이 없어요. 창수야, 엄마도 당장 모욕을 당하면서 살 곳이 없었어. 그때는 생각 안 했지?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미라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했거든요. 창수와 미라는 결국 월세 100만 원짜리 작은 투룸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창수 월급으로는 빠듯한 생활이 될 수밖에 없었죠. 더 큰 문제는 미라가 그동안 친정에서 빌린 500만 원이었어요. 이제 그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지만 창수 월급만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빚을 갚을 여유가 없었죠. 미라는 결국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어요. 그동안 집에서 놀고 먹었던 미라가 처음으로 일을 하게 된 거죠. 한 달 후 창수가 저에게 와서 또 빌었습니다. 엄마, 미라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집안일도 다 해요.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편안한 혼자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작은 원룸이지만 아무도 저를 모욕하지 않는 공간이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먹고 싶은 걸 해먹고 TV도 제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고 무엇보다 할멈 늙은이라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25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당당하게 제 집을 얻고 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된 거죠. 창수야, 엄마는 이제 이 생활이 좋아. 너희는 너희대로 열심히 살아. 창수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제가 낸 전세금을 빼간 것도 저였고 미라의 행동도 명백히 잘못된 것이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국민연금 65만 원에서 월세 40만 원을 내고 남은 25만 원으로 생활하는 게 빠듯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합니다. 가끔 창수가 안부 전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어요.
아무래도 미라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게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미라도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하게 되니까 힘들어하는 것 같고요. 그동안 시어머니 등에 업혀서 편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건 자식을 낳아봐야만 알 수 있는 지독한 진리라고 했지만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25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익힌 담대함으로 제 인생의 마지막을 당당하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무시하거나 모욕하지 않는 이 작은 공간에서 비록 적은 돈이지만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창수가 가끔 엄마 다시 같이 살면 안 되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창수야, 엄마는 이제 혼자가 편해. 너는 내 아내랑 잘 살고 엄마는 엄마대로 잘 살게. 며칠 전에는 미라가 직접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어렵고 철이 없었어요.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미라야, 이미 늦었어. 넌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어려워서 그러는 거잖아. 엄마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정말 그래요. 미라가 지금 사과하는 것도 결국 자기들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에요. 전세금 1억 8천만 원이 날아갔고 월세로 100만 원씩 내야 하고 미라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그제야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달은 거죠. 하지만 그때는 늦었어요. 저를 할멈 늙은이라고 부르면서 모욕했던 그 순간들은 절대 지워지지 않거든요. 지금 창수와 미라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끔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요. 창수는 여전히 월급 350만 원을 받고 있지만 월세 100만 원에 생활비 150만 원, 미라 친정 빚 갚는 돈 50만 원 하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미라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 80만 원 정도 벌고 있는데 그동안 집에서만 놀던 사람이 갑자기 사회생활을 하려니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아요. 창수한테 짜증도 많이 내고 집안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초기에 미라가 저한테 했던 그 행동들을 이제는 창수한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미라의 본성이 원래 그런 거였던 거죠. 처음에는 저한테 그랬고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제는 창수한테 그러는 거예요. 반면에 저는 정말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도 저를 재촉하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제가 먹고 싶은 걸 해먹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요가 교실도 다니고 같은 또래 할머니들과 수다도 떨고 가끔 혼자 영화도 보러 가고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으면 외식도 해요. 물론 돈이 넉넉하지는 않아요. 국민연금 65만 원에서 월세 40만 원을 내면 25만 원만 남거든요. 하지만 검소하게 살면 충분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요. 아무도 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거든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랐어요. 가끔 창수가 안부 전화를 할 때마다 엄마 건강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응, 엄마는 정말 건강해. 마음이 편하니까 몸도 건강해졌어. 정말 그래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잠도 잘 오고 식욕도 좋아졌어요. 그동안 미라한테 받은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는지 이제야 실감해요. 지난주에는 창수가 직접 저희 집에 왔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엄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창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했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창수야,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엄마는 이 생활에 만족하고 있어. 그래도 엄마,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게 맞나요? 창수야,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같이 살아야 하는 건 아니야. 서로 존중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떨어져 사는 게 나아. 창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자기도 지금 미라와 함께 살면서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으니까요. 작년에 저를 무시했던 그 미라가 이제는 자기한테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걸 매일 경험하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는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우연히 미라를 만났거든요. 미라는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아마 아르바이트 나가는 길인 것 같았어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인사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전에 저를 할멈 늙은이라고 부르던 그 미라가 이제는 정중하게 인사하더라고요. 미라야, 잘 지내니? 제가 평온하게 인사하자 미라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마 제가 화를 낼 줄 예상했나 봐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나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 편안하게 살고 있거든. 미라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표정에서 다 드러나더라고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미라야,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너도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었을 거야. 미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그동안 저한테 기대서 편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야 하니까 세상이 얼마나 힘든 곳인지 깨달은 거죠. 그럼 나 먼저 가볼게. 저는 담담하게 인사하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뒤돌아보니 미라가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아마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날 밤 창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라가 엄마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응, 마트에서 우연히 만났어. 미라가?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엄마한테 그렇게 대했던 걸. 창수야, 후회는 이미 늦었어. 그때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생각해봐. 창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금 제 생활을 보면 정말 만족스러워요. 물론 큰 집에서 살 때보다는 공간이 좁지만 제 마음만큼은 훨씬 넓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커피도 천천히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아무도 저를 재촉하지 않거든요. 점심에는 제가 먹고 싶은 걸 해 먹어요. 김치찌개가 먹고 싶으면 김치찌개를, 된장찌개가 먹고 싶으면 된장찌개를. 누가 할멈 밥은 언제 해줄 거예요? 라고 재촉하지 않아요. 저녁에는 TV에서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봐요. 미라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리모컨을 빼앗길 걱정도 없어요. 무엇보다 밤에 잘 때 마음이 편해요. 내일 또 어떤 모욕을 당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게 바로 진짜 행복이구나 싶어요. 많은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는 환경에서 사는 게 행복인 거죠. 창수와 미라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가끔 궁금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들이 힘들다고 해서 제가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25년 동안 식당을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좋은 손님은 끝까지 좋은 손님이고 나쁜 손님은 아무리 기회를 줘도 나쁜 손님이라는 거. 미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과하는 것도 결국 자기가 어려워서 그러는 거지 진심으로 잘못을 깨달아서가 아니거든요. 만약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아요. 비록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지만 제 인생의 마지막을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누가 봐도 제가 맞잖아요. 평생 모은 돈을 아들에게 주었는데 며느리가 저를 할멈 늙은이라고 부르면서 모욕했어요. 그 돈으로 자기 개인 용돈을 쓰면서도 저에게는 찬밥 한 그릇만 주었고요.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살아야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인간이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지금 창수와 미라가 힘들어하는 것도 결국 자업자득이에요. 저를 무시했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저는 이 생활을 계속할 거예요. 작지만 따뜻한 제 집에서 아무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환경에서 편안하게 나이를 먹어갈 거예요. 그것이 제가 25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바로 존중받으며 살 권리 말이에요.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절대 참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하며 살 이유는 없어요.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세요. 그게 진정한 노후의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박영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